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들고 일어난 마산 시민들. (1960년) 이른봄 군사혁명을 모의하고 있던 군수기지사령관 박정희 소장을 가깝게 관찰한 사람 가운데는 소설가 이병주도 있었다. 국제신보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있던 그는 부산일보 황용주 주필과 함께 부산 언론의 논조를 이끌고 있었다. 처음 그를 본 것은 경상남도 도청의회 회의실에서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는 기억할 수 없는데 신도성 도지사가 기관장 회의를 소집했고 나는 사장을 대리하여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얼마 전 여윈 몸집으로 작달만한 군인이 육군 소장의 계급장을 달고 색안경을 쓰고 가죽으로 된 말채찍을 든 채 회의장에 들어섰다. 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도지사가 지정한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는 회의장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 후다닥 일어나서 휙 하고 나가버렸다. 회의가 시작되었는데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지사에게 물어봤다. 신도성이 쓴 웃음을 띠고 한 대답을 요약하면 그는 박정희 소장인데 자리가 도지사석과 시장석과는 먼 말석인 것이 불만이어서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이병주는 그 뒤 박정희, 황용주, 조중출과 함께 더러 술자리에서 어울렸다. 국제신보 군출입기자 설영우가 이병주의 논설에 동감과 관심을 보이는 박정희에게 한번 만나볼 것을 권해서 이루어진 자리가 그 뒤로도 이어졌다고 한다. 술자리에 앉기만 하면 나에게 던지는 그의 첫 말은 다음과 같았다. 이주필, 나라가 이래 갖고 되겠소. 그런데 이것은 묻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자세를 다지는 일종의 제스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용주에게 대한 첫 말은 어때? 부인 잘 계시나? 였다.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는 별반 말이 없다. 묵묵하게 잔을 비우고 있는 사이사이 간투사를 닮은 말이 끼일 뿐이다. 부정선거를 하느니 차라리 선거를 하지 말지. 그러곤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놈 저놈 모두 썩어 빠졌어 하고 혀를 찼다. 그러다가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온다. 학생이면 데모를 해야지. 이왕 할 바엔 열심히 해야지. 마산 사건에 제5열이 섞였다고 정부가 발설했을 때였다. 여느 때처럼 이주필 나라가 이래가지고 되겠소 해놓곤 대뜸 시작했다. 도대체 5열이란 게 뭐고 5열이 약방의 감초가 감당 못할 사건이 생기면 5열이 튀어나와 5열이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유당이 필요로 하겠다 싶으면 출동하는 모양이지. 국민을 편하게 할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생사람 죽일 궁리만 하고 있으니 원. 박정희 소장은 되게 묵묵했지만 입을 열었다 하면 나라 걱정이고 민족 걱정이었다. 그는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국 애족을 호흡하고 있었다. 자유당 정권이 제4대 정부통령 선거 날짜를 1960년 3월 15일로 정한 것은 3월 26일이 이승만 대통령의 만 85세 생일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자유당의 온건파를 이끌고 있었던 이재학 국회 부의장의 증언에 따르면 자유당 강경파는 노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탄신을 이전에 당선시켜드린 다음 탄신일을 거족적인 축일로 하자. 고 조기 선거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2월 15일) 조병옥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월트리트 육군병원에서 서거했다. 이로써 이승만 후보는 단일 후보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문제는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 간의 부통령 선거였다. 자유당 강경파에선 연로한 이승만 대통령이 유고가 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는 부통령직에는 반드시 이기붕을 당선시켜 놓아야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당은 최인규 내무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 지휘하에 행정과 경찰 조직을 총동원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하기도 했다. 이재학의 증언에 따르면 이승만은 경무대를 찾는 자유당 간부들에게 하는 당부가 공명선거 부탁뿐이었다 라고 한다. 이재학은 지역구인 강원도 홍천에 내려와 보고는 깜짝 놀랐다. 경찰서장의 진두지휘하에 투 개표 부정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이 의원이 당장 취소하라고 해도 서장은 난색을 보였다. 치안국장이 나의 육성으로 변경을 명령하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밀어붙여라 라고 했으니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권력자가 하나를 하라고 하면 아랫사람은 10개를 알아서 하려는
이 과잉 충성은 조선 왕조에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끈질긴 정치 문화다. 권력자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권력자를 위한다면서 열심으로 무리하는 아랫사람을 제어하는 일인데, 그런 아부자는 실은 권력자를 위한다면서 사익을 챙기고 사원을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도 부정선거 공작에 휩쓸렸다. 육군참모총장 송여찬 중장은 비리에 온상이 된 후생사업을 금지시키고 미국의 선진 행정기술을 도입하는 등 공이 많았으나 부정선거 공작에 앞장서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4.19 뒤의 혼란기 때 군에서 밀려난다.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은 육본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선거 지시에 협조하지 않았다. 3월 어느 날 작전참모 김경옥 대령은 특무대장 모 대령과 함께 사령관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부관 손영길 대위가 투표 통지서를 가져와서 박정희 사령관에게 드렸다. 박정희는 용지를 받아들더니 이따위 투표는 해서 뭘해? 라면서 북북 찢어내려버렸다. 김경옥은 특무대장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상부에 보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 대신 자신이 나서서 장병들에게 기권 방지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영길은 그때 박 장군은 자신이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석 달이 안 되어 부산에서는 투표권이 없는데도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보니 원천적 부정선거라고 흥분했다 라고 기억한다. 그때 송여찬 참모총장 부관은 손 대위와 육사 11기 동기인 김성진 대위다. 김 대위가 손영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부산 병기학교에 교관으로 있는 육사 후배가 여당 후보 지지교육을 사병들에게 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구속되었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손 대위는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박정희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병기 학교장에게 지시했다. 그 장교에 대한 처벌 조치를 중지하시오. 특무대에서 한 일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사령관인데. 내 명령대로 하시오. (3.15) 투표율이 임박하자 군내 부정선거를 지휘하던 방첩대 본부에서 군수기지 사령부로 회식비를 내려보냈다. 작전참모 김경옥 대령이 그 돈을 수령해서 박정희에게 주었더니 몽땅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김경옥은 돈을 부산지구 특무대장에게 갖다주고는 너희가 쓰고 보고할 때는 우리가 썼다고 하라 라고 했다. 투표 며칠 전 송여찬 육군참모총장이 부산에 왔다. 송 총장은 출입기자들을 시내 중앙동 일식당으로 초대했다. 기자들이 박 사령관은 근래 기자들과 접촉이 없다고 불평했다. 거 잘 봐주시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모인 게 아니겠소. 앞으로 중대사도 있는데 어디 박 장군도 바빠서 그렇지 기자 선생님들 싫어해서 그렇겠소. 이 자리에 있었던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는 1966년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박 장군이 X같은 새끼 라고 내뱉었다고 영시에 횃불에서 썼다. 이 책을 읽은 박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 김종신을 부르더니 내가 송 장군에게 그런 욕을 한 기억은 없어요 라고 했다. 김종신은 맞습니다. 제가 실감을 주기 위해서 좀 과장을 했습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가 덧붙였다. 그 말 지으면 책이 안 팔리나. 역시 그런 대목이 있어야 박력이 풍기고 판매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 팔린다면 할 수 없지. 1960년 당시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했던 국제신보 설영우 기자는 송여찬이 이번 선거에 협조해달라는 당부를 하자 박정희가 여러 기자들 앞에서 정색을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반박해 분위기가 어색해졌는데, 송여찬은 그런 박정희 사령관을 상당히 어렵게 여기는 것 같았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 송여찬 총장과 특무대가 주도한 군내의 부정선거 공작에 반대한 장교들은 많았다. 이한림 육사교장은 사관생도들에게 부정을 가르칠 수는 없다면서 투표장에 나가서 서 있어만 달라는 특무대의 부탁도 거절했다고 한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생기는 법. 2월 28일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당국이 일요일인 이날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등교를 시킨 데 반발한 것이다. 투표일인 3월 15일에는 자유당의 노골적인 투표 부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터졌다. 시민들이 파출소를 습격해 불태우고 경찰이 발포해 10여 명이 죽었다. 마산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계지 역할을 한 곳은 부산의 언론과 고등학생들이었다.
1979년에 일어난 부마 사태는 부산 시위가 마산으로 번졌다가 권력의 심장부로 옮겨 박정권을 붕괴에 이르게 한 경우이고, 1960년엔 마산이 먼저 일어나고 부산이 응원해 서울로 북상한 마부 사태였다. 나중에 부산지구 계엄 분소장이 되는 박정희나 그의 대구사범 동기생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은 학생 시위를 지원하는 편에 섰다. 황 씨의 증언. 3월 15일 마산 취재기자가 북마산 파출소가 불타고 대모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냈는데, 경남 도경에서 보도 관제를 해달라는 전화 연락을 해왔다. 저녁 때 부산일보와 자매관계에 있던 부산 문화방송 아나운서가 부산일보 사장실에 와서 3.15 선거 발표 내용을 읽고 있었다. 나는 마산 시위 기사를 적어 아나운서에게 전해주곤 방금 들어온 특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읽도록 했다. 중간중간 그런 식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김지태 사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도경국장이 와서 생방송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사장과 도경국장 두 사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나운서에게 계속하라고 눈을 껌뻑거렸다. 그러고 나서 일본 방송을 틀어보았더니 한국 부산 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하고 마산 시위가 보도되고 있었다. 이튿날에는 문화방송 기자가 마산 시위 현장에 가서 경찰의 발포 총성까지 녹음해가지고 와서 일종의 시위 중계방송을 하여 시민들을 흥분시켰다. 4월 11일 저녁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 군의 시체가 마산 바닥에서 떠올랐을 때 부산일보 사진부 기자가 그 사진을 특종했다. 그때는 신문이 매일 조석간을 내고 있었는데 다음날 조간에 시체 사진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반론도 있었다. 옥신각신 끝에 아침이고 지랄이고가 어딨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싫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 이 충격적인 사진이 실렸다. 이 사진은 다른 신문에 전제되면서 전국의 민심을 확 돌려놓았다. 개육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부산 문화방송은 거의 매일 총성과 구호, 비명과 노래가 들려오는 시위 현장 속에 기자를 들여보내 생생한 시위 중계 방송을 했는데, 이 때문에 시청률이 높아지고 광고가 몰려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방송으로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잡았다. 방송이 시위를 현장 중계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승만 정부의 언론 통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짐작해 해준다. 부산일보는 김주열 시신 사진이 나간 날 일면에 김태홍 논설위원이 쓴 마산은 이라는 자극적인 시도 실었다. 봄비에 눈물이 말없이 어둠 속에 괴면, 눈동자에 탄환이 박힌 소년의 시체가 대낮에 포류하는 학생과 시민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민주주의와 애국가와 목이 말라 온통 설레는 부두인 것이다.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가운데 박정희의 마음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5월 8일 송여찬 육군 참모총장이 미국 방문을 위해 떠날 시점을 거사일로 잡아놓고 동지들을 포섭하고 있었는데 사태가 급박해져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같았다. 3월 17일 부산으로 내려온 육본 전사감 최주종 준장은 박정희를 관사에서 만나 거사일을 4월 초순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의논했다. 육본의 유원식 대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로 휴양을 갈 때 납치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1961년 5.16 혁명 직후 박정희가 이낙선에게 구술한 증언록에 따르면 당시 동원이 가능한 부대는 대강 이러했다. 부산 지역 군수기지 사령부 예하 부대, 홍종철 중령의 고사포 부대, 포항 김동화 소장의 해병사단. 서울 지역 육본 전사감 최주종 준장, 육본 유원식 대령, 전두열 대령, 김종필 중령회 영관급 약관명. 대구 지역 이군 사령관 장도영 중장, 안동사단의 윤태일 준장, 이주일 이군 참모장. 인천 지역 고사포 대대장 정석윤 중령, 진해 6대 재학생 공작중. 위의 명단엔 장도영 중장과 같은 포섭 대상자들도 들어있고 아직 병력 동원의 세부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군사혁명의 구상과 포섭 단계이지 행동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준으로 성숙되지는 않고 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아니,
학생이 적인가? 박정희는 이낙선에게 구술한 5.16 혁명사 증언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4.19 학생혁명 직전 서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구에 들러 이군 사령관인 장도영 중장을 만났다.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함께 일하자고 했다. 장 장군은 그 취지에는 찬동하면서 그 시기, 방법을 더 연구하자고 답했다. 나는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장군은 얼마 전 벤플리트 장군 동상 제막식에서 이 대통령을 보았는데 건강 상태가 아주 형편이 없으니 아마 금년에는 이기붕 씨가 집권하게 될 것 같다. 그때 군이 비상수단을 써서 군정을 하자라고 말했다. 눈치를 보니 생각은 있으나 결심은 못하는 것 같으므로 나는 그렇다면 이 계획은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와 손잡고 일하지 못할 바에야 하지 않는다고 말해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는 귀대했다. 이때 서울, 부산, 전방 등의 조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으며 이군은 사령관만 호응하면 거사는 쉽게 될 것으로 판단해 장 장군을 포섭키로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 장군은 직접 행동에서는 제외키로 작정했다. 그는 뜻은 있어도 결단은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군수기지 사령관 박정희 소장 밑에서 인사참모로 있던 박태준 대령은 혁명 모의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사령관이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령관이 학생들에게 선수를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고 박 대령은 불안해졌다. 영국 기자가 썼던 대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 쓰레기가 충분히 썩을 때는 장미를 피워내는 거름으로 변할 수도 있었다. 1960년 4.19 혁명을 전후해 대한민국이란 쓰레기통은 모든 모순덩어리가 뒤죽박죽되어 뒤엉키고 발효하고 발열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꿈과 시대를 낳으려는 산통이었다. 이 모순의 극치를 경험하면서 현실 타파의 방법으로서 혁명을 꿈꾸고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두 조직된 젊은 집단, 약 10만의 대학생들과 약 70만의 군대였다. 이들은 20대의 순진한 정의감과 30대의 정열과 40대의 야망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었다. 20대 장정과 30, 40대 장교들로 구성된 이들은 광복 후 민주주의 교육과 미국식 조직관리술을 배운 신한국인이었다. 이들을 다스리고 있던 정치인들은 이승만 같은 독립투사, 장경근 같은 일제시대 관료 출신, 많은 민주당 의원 같은 지주 출신들이었다. 나이도 80대에서 60대에 걸쳐 있었다. 1960년 현재 이승만이 85세, 장면이 61세, 윤보선이 63세, 허정이 64세였던 데 비해 박정희는 43세, 송효찬은 42세, 장도영은 37세, 김종필은 36세였다. 이들 젊은 집단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하면서도 노쇠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싸잡아 무능하고 부패한 사대적, 봉건적, 당파적 정치 세력으로 경멸하고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김일영 교수는 자유당 민주당 세력을 전통사회에 기반한 전통 엘리트로, 5.16 이후에 새로 등장한 군부 세력을 국가 엘리트로 분류한다. 통상적으로 전통 엘리트는 파당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반면 국가 엘리트는 국익과 국가 발전의 추구에 힘쓴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1960년 봄, 학생들은 민주에 관심이 많았고 장교들은 민생에 관심이 많았다. 학생들이 9세대에 대한 절망을 시위로서 표현하고 있을 때 젊은 장교들은 혁명 모의로서 준비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여러 갈래로 움직이던 군내의 혁신 세력 중 한 갈래를 대표하고 있을 뿐이었다. 해병대, 송효찬, 족청계 장교들도 정치적인 뜻을 키워가고 있었다. 군대를 정치에 이용해온 정권은 호랑이를 키우고 있었던 셈이다. 처자식을 굶겨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린 장교들은 모두 도둑놈이다 라는 자주적인 말이 나오는 군대에서 군 본연의 임무는 오로지 국방이란 원칙론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6대 교관 이석재 중령은 월급으로는 15일간만 식구를 부양할 수 있었다. 며칠째 양식이 떨어져 식구들이 곡기를 끊을 때 그도 일어설 힘이 없어 출근을 포기하고 누워서 맹물로 허기를 달래는 판이었다. 참다 못한 집사람이 양식을 구해보겠다며 나서는 것을 말릴 수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디 가서 보리쌀이라도 구해다가 식구들 허기를 채워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졸장부로 전락한 것이다.
고급 장교가 부대 보급품에서 빼낸 쌀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귀가하는 모습이 군대 사회의 일반적 풍속도이던 시절이다. 나는 양식을 얻으러 나갔다가 눈물을 훔치고 돌아온 아내에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장교를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이러한 군대에 더 이상 충성을 바칠 생각이 없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석재는 그 뒤 낮에는 강의를 하고 밤에는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법률 공부를 하면서 놀란 것은 대한민국이 조선 총독부 관보에 실렸던 일본법과 미 군정시대에 공포된 영어로 된 법률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글 전용법이 만들어진 것이 1948년인데 아직도 식민지, 군정시대 법률을 번역도 하지 않고 일본어, 영어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자유당,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강요,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석재 중령은 고시 공부의 경험을 살려 5.16 뒤에 최고의 법사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법령 정비 및 한글화 작업을 하게 된다. 그 뒤 총무처 장관, 감사원장으로 약 14년간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개혁과 현대화를 주도했다. 이석재가 1년 반 동안 계속하던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군사혁명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3.15 의거와 4.19로 이어지는 소용돌이를 거치면서였다. 이석재는 민간 정치인들이 나라를 맡고 있는 한 국민들은 꿈도 없는 자포자기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48 특기 출신인 그는 강의자료 수집이란 명목으로 육본과 야전군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동기생들을 설득했다. 정신 못 차린 정치 몰입애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같이 나라를 뒤집어 보세. 이석재 중령은 그러다가 김종필 그룹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박정희와 연결된다. (1960년 4월 18일) 저녁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들이 종로 사가에서 쇠뭉치, 쇠사슬, 곤봉을 휘두르는 정치 깡패들로부터 습격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1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피투성이 대학생들의 특종사진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날 아침 대통령 경호 책임자 곽영주는 서울지구를 관할하는 육군 육관구 사령관 엄홍석 소장에게 병력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엄 사령관은 정우식 헌병부 장겸 헌병 5대대장이 지휘하는 2개 중대 병력을 이끌고 청와대로 갔다. 이들은 총은 들고 갔지만 실탄은 휴대하지 않았다. 경무대에 간 엄 사령관이 김재춘 참모장에게 서울의 요소를 지키는 병력에 실탄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은 군인이 실탄을 지니게 되면 격앙된 상황에서 시위대에 발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위대 때문에 길이 막혔다는 핑계를 대면서 실탄 지급을 회피했다. 육본에서도 독촉이 내려왔다. 엄 사령관은 질책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김재춘은 지연작전을 벌이다가 넉 달 전까지 직속 상관으로 모시던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이 생각났다. 부산으로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김대령 요즘 어때요? 잘 되어갑니까? 서울도 상당히 불안한 모양이던데. 서울은 지금 야단입니다. 전 시민이 걸기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것보다 각하. 김재춘으로부터 실탄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박정희가 말했다. 저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았군 그래. 우리도 못하는 구국운동을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하겠다는데 뒤에서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실탄 사격을 하겠다니. 실탄 공급은 참모장이 막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아주 바로 잡아야지. 나라가 위태로워요. 알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정오 무렵부터 경무대 앞에서 발포가 있었다. 1960년도 육군 연감은 이 발포에는 경무대로 파견된 헌병들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50명의 헌병들은 M1 소총과 공포탄만 가지고 출동했기 때문에 경찰이 쓰는 카빈 실탄을 받아서 쏠래야 쏠 수가 없었다. 군의 불발포 방침은 사실상 이때부터 출발했다. 4월 19일 경무대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오전 11시에 끝났다. 김정열 국방장관이 프랑스 주재 무관의 외화 사용권에 대한 대통령 결재를 받고 나오니 경무대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시위 군중의 함성과 공포를 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오를 넘기자 탕탕탕 하는 실탄 사격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이건 실포 소리인데 아니 진짜 발포를 하나.
옆에 있던 홍진기 법무장관이 물었다. 아니 실포가 뭐요? 진짜 탄환 말이요. 공포가 아닌 진짜 탄환. 홍 장관은 부산하게 연락을 취해보더니 김 장관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아무래도 계엄령을 걸어야겠소. 경찰의 능력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이 책임지고 막아야지. 군대가 어떻게 시위군중을 해산시킵니까? 경찰 발포로 약 100명 사망. 경찰관도 광화문에서 시위군중에게 맞아 죽음. 서울신문사와 반공회관 방화. 파출소들이 불타고 있음. 이런 보고에 이어 광화문에 있는 경찰 중앙무기고가 습격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김정열 장관은 정말 경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 홍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상황을 보고하니 이승만은 놀라면서 반문했다. 뭐 부정선거? 아니 후보자가 나 혼자였는데 무슨 부정선거야. 사실은 부통령 선거에서 경찰이 잘못 생각을 해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김정열은 회고록에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가 일어났는데도 부정선거란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신 것 같다고 썼다. 아마도 인해 장막을 친 비서들과 자유당 강경파가 노 대통령의 심기에 지장을 줄 만한 신문과 정보를 차단한 때문이라고 김 장관은 생각했다. 육군 영감은 4.19 개헌 부분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대통령은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 코리안 리퍼블릭밖에 읽지 않았다. 외국 신문, 통신도 관계 강요나 비서들이 스크랩해주는 정도만 읽었다. 외교나 군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다. 이 틈을 이용해서 자유당 간부 몇몇 사람들이 권세를 휘둘렀다. 아니 그런데 데모군중이 그렇게 많이 죽었나? 예, 사태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네들 계엄령이 무엇인지 아나? 홍진기 장관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하면서 법전을 외우듯이 대답하자 대통령은 아니 학생이 적인가 하고 질책했다.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계엄령이야. 계엄령은 그런데 내는 게 아니야. 김, 홍 두 장관은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오후 1시로 소급하여 서울지구에만 경비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계엄사령관으로는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을 내정했다. 그런데 시위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서울에는 헌병대와 공병대 병력밖에 없었다. 김정열 장관은 경비계엄을 비상계엄으로 바꾸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로 확대해 이를 선포하기로 하고 송회찬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도록 다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김정열 장관은 하와이로 출장 간 맥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을 대리하고 있는 에머슨 커밍스 부사령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평 15사단을 계엄군으로 삼아 서울에 진주시키겠다고 통보해 양해를 받았다. 5대 도시에 대한 비상계엄령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서 선포됐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아래로부터 시작된 정권 교체.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정열 국방장관은 4월 19일 오후 5시를 기해서 서울 등 전국 5대 도시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육군참모총장 송효찬 계엄사령관이 서울로 진입하는 양평주둔 15사단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킬 만일의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계엄사령관이 야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위에서 잘 못 부추긴다면 휘하 병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1군 사령관 유재흥 중장을 통해서 견제하기로 했다는 요지에 증언을 남겼다. 김정열은 일본 육사 54기 출신으로서 유재흥보다 1기 선배인데다가 집안끼리도 절친한 사이였다. 김정열 장관이 1군 사령부가 있는 원주로 전화를 걸어 유재흥 사령관을 찾으니 그는 마침 교육에 참석하러 서울로 올라갔다는 것이었다. 김정열과 유재흥은 중앙청 뒤편에 있는 별채 건물에서 만났다.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사령관을 꼼짝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겠소. 몇 개 사단을 동원할 수 있소. 2개 사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지휘소를 설치할 생각이요. 중랑천 부근에 주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재흥 사령관은 중랑천 근처 한동약품 공장을 임시 지휘소로 설치해
서울 시내로 들어간 15사단의 거동을 감시, 견제했다는 것이다. 유재흥 장군은 15사단으로 가서 조재미 사단장과 중대장급 이상 장교들을 집합시킨 다음 실탄을 휴대하되 내 명령 없이는 사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임시지휘소에서 대동한 참모들과 함께 사태를 주시하면서 군부의 예상치 않은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독했다고 썼다. 이계 사단을 서울의 외곽에 배치했다는 김정열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육군의 20개 전투사단 중 18개를 지휘하는 1군사의 태도에 대해서 메카나기 주한 미국 대사도 관심이 많았다. 4.19 며칠 전 메카나기 대사는 유재흥 장군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 자꾸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야전군에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야전군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일선을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유재흥은 그는 무슨 낌새를 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에 안심하는 듯했다. 미국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군부보다는 야당이 집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왔던 국군은 이제 권력의 편에 서느냐 국민의 편에 서느냐의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19일 AP통신은 군대는 정숙히 서울로 들어왔다. 그들은 데모대원들에게 손뼉을 치던 연도의 구경꾼들로부터 환영의 갈채를 받았다. 몇몇 군인들도 미소 짓고 손을 흔들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9일 부산에서는 학생 데모대에 합세한 군중 속에 군인도 끼어 있어 이들은 학생들에게 돌을 날라다 주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부산에서도 돌을 던지고 방화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해 15명이 죽었다. 4월 19일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서울에서 110명, 마산 10명, 광주 8명을 포함해 모두 143명이었다. 4월 19일 밤 8시를 기해 정부는 계엄포고문 제3호를 통해서 계엄부 사령관의 장도영 2군 사령관, 부산지구 계엄사무소장의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 대구지구는 윤춘근 소장, 광주지구는 박현수 소장, 대전지구 계엄사무소장에는 임부택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정희 소장의 이름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 11년 전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었다. 박정희 소장은 이날 저녁 경고문을 발표했다. 시민 여러분과 학생 제군은 냉정과 이성을 찾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본인의 이와 같은 간곡한 호소를 듣지 않고 법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지극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본인은 부득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박 소장은 통금 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연장했다. 박정희는 부산의 기자들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모든 집회는 계엄사령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산 사건의 경우 소유 주모자 색출에 경찰에 고문이 많았다는데 부산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수사에 그런 일은 없고 어디까지나 인권을 존중할 것이다. 소유 주모자가 적발되면 엄벌할 것인가? 아직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상부 지시에 따르겠다. 경찰에 연행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상부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에 돌려보내주고 싶다. 신문 보도에 대한 검열 기준은 어디에 두나? 선동적인 것과 허위 사실은 통제하겠다. 신문 기자들에 대한 취재 활동의 자유 보장은 물론 최대한 협력하겠다. 박정희 소장은 또 계엄령 선포 전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선포 후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구 계엄사무소는 21일 경찰이 넘긴 소요 혐의자 41명을 심사해 12명만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석방했다. 박정희는 계엄 선포 후 연행자를 고문하는 경찰관들은 엄벌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날 박정희 소장은 동부산 경찰서 사찰계 형사들이 시위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대레사 여중고에 들어가서 수색을 한 데 대해서 이를 중단시키고 앞으로는 경찰은 물론 군수사기관원도 사전 승인 없이는 학원 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4일 부산 계엄사무소 예하 군검 합동수사반은 민주당원을 시위 주모자로 몰아 고문한 부산진 경찰서 사찰계 형사 한 사람을 구속하고 수명의 형사들을 연행했다. 계엄령이 퍼지자 군대가 학생,
시민, 언론, 야당 편에 서서 이 정권의 하수인격인 경찰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아래로부터 이미 정권 교체가 시작되고 있었다. 부산 계엄사무소장 박정희 소장의 행동을 가까이서 관찰한 기자로서는 당시 부산문화방송 보도과장 전응덕이 있다. 박 소장은 4월 19일 계엄령이 선포되자 우선 부산 언론기관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국제신보 이병주 편집국장 겸 주필, 부산일보 이상우 편집국장, 그리고 전응덕을 사령관실로 불렀다. 전응덕 과장은 공보실장 이낙선 소령으로부터 사령부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동안 시위를 선동했다고 잡아 넣으려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 전 과장은 좀 늦게 사령관실로 들어갔는데 박 소장이 의외로 웃는 얼굴로 맞았다. 전응덕 씨가 진행하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문화방송은 마산, 부산 시위 현장 속으로 녹음기를 든 기자를 들여보내 시위 현장 방송을 했고 전 과장은 시사 해설을 맡고 있었다. 박정희는 새 보도 책임자들에게 계엄 업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은 발표가 늦어 어차피 통행금지를 저녁 7시부터 실시할 수 없으니 저녁 9시부터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때 송유찬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왜 부산에서만 통행금지를 9시로 늦추었냐고 따지는 것 같았다. 박정희는 상황을 설명한 뒤 쾅소리가 날 정도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말이야 라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4월 24일 부산교회 범어사에서 4.19 시위 희생자 13명에 대한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박정희 계엄사무소장은 친학생적인 조사를 했다.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기 위하여 꽃다운 생명을 버린 젊은 학도들이여, 여러분의 애통한 희생은 바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선배들의 책임인 바, 나도 여러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같은 비통한 순간을 맞아 뼈아픈 회한을 느끼는 바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고귀한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연유로 오늘 여러분들의 연결은 자유를 위한 우리들과의 자랑스러운 결연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못다 이룬 소원은 기필코 우리들이 성취하겠습니다. 부디 타계에서나마 영일의 명복을 충심으로 빕니다. 이 조사를 듣고 있던 부산문화방송 전응덕과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는 후련하기도 하고 간담이 서늘하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아직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특무대원들의 눈이 번뜩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다 이룬 소원을 기필코 우리가 성취하겠다라니 이건 반정부 선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긴장했다는 것이다. 김종신은 영시의 횃불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맥 빠지고 천편일률적인 조사에 지루해진 동원 학생들은 모두 엉거주춤이 서서 어떤 학생은 간간히 몸을 뒤척이고 있었는데 박 장군이 조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장례는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다. 이 연설을 녹음해간 전응덕은 방송하기 전에 군수기지 사령관실로 전화를 걸었다. 이낙선 공보실장에게 이 연설을 내보내도 좋으냐고 물었다. 이낙선은 잠시 기다려달라면서 박정희에게 물어보고는 사령관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5.16 거사 뒤 이 연설의 녹음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전응덕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민심과 군심이 같이 돌고 있었다. 4월 20일 오전 송유찬 계엄사령관은 5대 도시는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시민들에게 보복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4월 22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18일에 있었던 고려대학생 습격 사건에 가담한 깡패 13명을 구속했다. 23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은 나는 이런 고문을 당했다. 들어가자 몽둥이질, 이래도 치고 저래도 치고 방망이로 팔이 잡듯 총으로 누르고 발로 차고 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자유당과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기사가 계엄당국의 검열을 통과하고 있었다. 4월 23일 경찰은 고대생 습격 사건을 지휘한 혐의로 유지광, 임화수를 구속했다. 24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은 서울 용산경찰서와 성북경찰서 사찰계 형사들이 정치 사찰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다. 4월 24일 계엄사령부는 25일부터는 언론 검열을 철폐하고 통금 시간도 종전으로 돌린다고 발표했다. 4월 21일 국무위원들 전원이 유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2일에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기붕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국무위원들은 홍진기 내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에게 이기붕을 자진 사퇴시키는 악역을 맡겼다. 두 사람은 이기붕이 사는 서대문으로 향했다. 이기붕은 19일 오후 서대문 자택으로 시위대가 몰려오자 지프를 타고 포천 육군당으로 향했었다. 당시 육군단장은 강영훈 중장, 비서실장은 이성재 중령이었다. 이 중령이 군단장실 앞에 당도한 지프로 마중을 나갔다. 운전사 외에 4사람이 타고 있었다. 앞자리엔 국회의장 비서인 전영배, 뒷자리엔 이기붕과 박마리아 부부, 그리고 차남 강욱이 있었다. 이기붕은 무릎을 담요에 덮고 있었고 그와 강욱 사이엔 변기용,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강영훈 중장은 이기붕을 군단장 숙소로 모시려고 지프의 앞자리에 올랐다. 이기붕은 차중에서 소요가 일어나 집에 있을 수 없었소. 창동에 있는 검찰총장 병장으로 갔는데 거기엔 전화가 없어서 이리로 오게 되었소. 라고 했다. 이날 저녁 강영훈 군단장은 김정열 국방장관에게 이기붕 건을 보고했다. 그 직후에 송효찬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왔다. 하여간 안정을 취하게 잘 보호해드리십시오. 서울은 안정되어 가니 안심하라고 하십시오. 저녁에 강 장군이 이중령을 부르더니 지금 저 양반이 식사를 전혀 못하는데 미 고문관에게 부탁해서 과일 주스를 좀 구해다 주게 라고 했다. 이기붕은 부축을 받지 않고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동할 때는 엎혀서 했다. 말도 박마리아가 통역을 해주는 실정이었다. 박마리아가 이런 뜻이지요 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이기붕 가족은 육군단장 숙소에서 이틀 밤을 묵었다. 21일은 박마리아의 생일이었다. 이성재 중령이 꽃을 꺾어드리니 감격하는 표정을 지었다. 21일 이기붕은 김정열 장관의 연락을 받고 서대문 집으로 돌아갔다. 강 군단장은 참모장더러 모셔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는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한다. 의장을 모시고 먼저 경무대로 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설 기던 사람들이 본체만체했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이승만, 하야 결심. (21일) 오후 홍진기 내무 김정열 국방장관이 서대문 이기붕의 집에 들어서니 박마리아와 자유당 강경파 인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홍, 김 두 장관이 주의를 물리치게 한 뒤 이기붕에게 부통령 당선자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이기붕의 안색이 변하더니 옆으로 스르륵 쓰러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괜찮습니까 하니 이기붕은 난 괜찮아 말을 계속하게 라고 했다. 두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이기붕은 의외로 선선히 응했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나. 몸도 나쁘고 재간도 없네. 자네들이 이야기 안 해도 그만둘 생각이었네. 죄송하지만 공식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래야지. 그러면 언제쯤 경무대에 가시겠습니까? 좀 이따가 가겠네. 두 장관은 중앙청 국무회의실로 돌아가 기다리는 장관들에게 보고했다. 사퇴 성명을 감동적으로 써야 할 텐데 라는 말도 나왔다. 명문장가인 한가숙 씨가 비서로 있으니 잘 처리하겠죠. 김정열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경무대 박찬일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빨리 올라와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경무대로 가보니 응접실에서 이기붕이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아이고 내가 말씀드려도 영 고집불통이시네. 허락을 안 해주시는구만. 자네가 가서 말씀드려보게. 김 장관은 집무실로 들어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퇴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기붕 의장도 사퇴에 동의했다고 알려줬다. 이승만은 그래 그렇게 하려면 해 라고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김 장관은 바깥으로 나와 응접실에서 기다리던 이기붕에게 이 말을 전했다. 김정열은 이기붕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뒤 서대문의 이기붕 자택으로 갔다. 1시간쯤 기다리는데 이기붕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살았어. 아이고 살았어. 내가 그런 제목이 못 되지 않나. 내가 아주 무거운 책임을 면하게 되었네. 자네 덕분이야. 다음날 점심 무렵 신문 호외가 국무위원실로 배달됐다. 김정열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신문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한다. 장면, 부통령직에서 사퇴란 제목의 머리기사 아래 이기붕, 부통령 당선 사퇴 고려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본인은 보수 세력의 합동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로의 정치제도 개혁을 고려한다.
부통령 당선 사퇴도 고려한다는 이기붕의 애매한 성명은 이미 돌아버린 민심을 우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신문들도 사설을 통해서 앞다투어 이기붕을 치고 있었다. 국무위원들은 아니 이게 무슨 꼴이요 하고 김정열 장관을 다그쳤다. 김 장관이 알아보니 이날 아침 한갑수 비서관이 초안에 가져간 사퇴 성명문에 대해 자유당 강경파 인사들이 반발, 사퇴 고려란 표현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역효과에 놀란 이기붕은 사퇴 고려란 표현은 잘못 전해진 것이며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전 국무위원회 사표를 수리하고 자유당 총재직에서 사퇴한 뒤 초당적으로 인사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뒤였다. 25일 국회는 사퇴가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26일 오전 5시를 기해서 경비계엄령으로 완화한다는 결의를 했다. 25일 오후에는 교수들이 학생들이 흘린 피해 보답하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대학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시위를 벌였다. 교수들은 결의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날 야당인 민주당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에서 이승만 하야로 바뀐 것인데 그때까지 시위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승만 하야를 주장한 이들은 소수였다. 이제 상황은 거대한 자체 관성에 이끌려 굴러가고 있었다. 25일 오후 세종로, 국회의사당, 중앙청 일대로 쏟아져 나온 수십만 군중은 통행금지 시간을 무시했다. 당시 대한일보 편집 부국장 오소백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탱크에서 번갯불처럼 비치는 라이트에 데모 군중의 이그러진 얼굴이 보인다. 다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노래가 나온다. 학생들은 하나 둘, 나중에는 파리떼처럼 탱크에 올라탔다. 병사들은 학생들을 부축해가며 어쩔 줄 몰랐다. 병사의 목덜미를 부여잡고 엉엉 우는 학생들이 있다. 오히려 병사들이 불쌍하고 딱해 보인다. 40대 중년 신사가 병사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다. 우리들을 쏘아 죽이시오. 동포들을 다 쏘아 죽이시오. 소대장처럼 보이는 군인이 경상도 사투리로 입을 열었다. 아저씨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같은 핏줄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총을 쏜다면 우리는 뒤로 돌아서서 이 아스팔트 땅을 쏘죠. 아저씨요, 말씀 삼가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함성이 올랐다. 국군 만세, 국군 만세. 옆에 있던 젊은 여인이 국군은 우리 편이다고 소리치자 박수가 터졌다. 전우가가 들려온다. 모두 목매어 울면서 노래를 부른다. 일단의 시위대는 이기붕의 집으로 몰려갔다. 공산당도 싫다, 이기붕도 싫다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경비경찰관들이 이 시위대의 발포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기붕 가족은 피신한 뒤였다. 시위대는 정치깡패 이마수와 이정재의 집으로 쳐들어가 박살을 내고는 가재도구와 집기를 끄집어내 불질렀다. 4월 25일 포천 육군단장 강영훈 중장은 숙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밤 9시쯤 당번병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했다. 잠옷바람으로 나가니 응접실엔 이기붕의 차남 강욱이 서 있었다. 부모님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또 소요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밖에 세워둔 차 안에 계십니다. 빨리 모시고 오너라.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 강 장군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응접실에 이기붕이 박마리아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이거 내가 또 왔네. 잘 오셨습니다. 강 장군은 이기붕 일행을 소파에 앉게 했다. 1952년에 강 장군은 국방부 격리국장 겸 관리국장으로서 이기붕 국방장관을 모신 적이 있었다. 군단 일찍 사령에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데모 학생들이 20여 대의 자동차를 뺏어 타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영훈 육군단장은 시위대가 몰려와도 안전할 곳이 어디일까 곰곰 생각하다가 일개 예비연대 주둔지에 있는 부군단장 숙소를 생각했다. 호수와 숲이 있는 그곳이 이기붕 일행이 정신적 안정을 되찾는데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 이기붕과 의논했다. 한 30분쯤 더 가시면 일개 연대가 있습니다. 아, 군단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시오. 강영훈은 이기붕 일행을 직접 안내해 부군단장 숙소로 갔다. 그곳에 가서 보니 이것도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사병들 중에는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복무기간 1년 반짜리 학부병이 많았다. 이들은 시위 학생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서울에서 시위대가 몰려오면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판단을 했다.
숙소로 돌아온 강 군단장은 미 1군단 포병사령관 숙소가 생각났다. 다음날 오전 강영우는 출장 간 미 1군 단장을 대리하던 부군단장 샌더스와 의논하러 갔다. 그는 냉담했다. 그 사람 문제에 왜 강 장군이 앞장서는지 모르겠다. 며칠 전에도 강 장군이 이기붕을 도피시켰다는 정보가 들어왔었다. 이 일은 계엄사령관이 할 일이다. 그 사람은 바쁘다. 책임선을 따질 일이 아니라 우선 해결해놓고 볼 일이다. 다른 군단장에게 그 사람을 맡으라고 해보지. 26일 아침 1군 사령부에서 군단장 회의가 열렸다. 강 장군이 이기붕 건을 설명했더니 모두들 아이고 강 장군 입장이 어렵게 되었구나 라는 반응이었다. 민기식 부사령관은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황당한 이야기를 툭툭 던져 주위를 놀라게 하곤 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의 말은 대부분 옳은 말이었음이 밝혀지곤 했다. 그런 그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아니 지금 이기붕 가족한테 우리나라 팔도 강산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나. 그 사람에게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자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으로 망명하는 거야. 유재영 1군 사령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송효찬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하명을 청했다. 송 장군은 생각 좀 해보자고 하더니 감감소식이었다고 한다. 이날 아침 김정열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중앙청으로 향하는 길에 도심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대한 시위 인파를 보았다. 국회 결의에 의해서 26일 오전 5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경비계엄으로 완화될 예정이었다. 김 장관은 시위를 막으려면 비상계엄을 연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중앙청 국무회의실을 나와서 경무대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직원이 달려오더니 미국 대사 메카나기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을 뵙고자 하니 장관께서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직접 경무대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수차 비서실로 연락을 했는데 승낙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회를 봐서 진언하겠습니다. 김 장관이 경무대에 들어가니 이승만은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잘 잤나 하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김 장관이 집무실로 따라 들어가 지금 급박해지는 상황을 보고했다. 이승만은 그래 오늘은 한 사람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네 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잠시 회상에 잠기더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물었다. 김 장관이 대답은 못하고 있으니 대통령은 다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 좀 해봐라고 했다. 김정열은 나도 모르게 눈시월이 뜨거워지면서 무의식 중에 각하 저희들이 보좌를 잘못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정열의 어깨를 꼭 껴안고 대장부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게 무슨 꼴인가 하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자문했다. 한참 후에 대통령은 이렇게 입을 뗐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내가 그만두면 한 사람도 안 다치겠지. 너무 중대한 말이라 김정열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대통령은 재차 김 장관의 어깨를 흔들면서 물었다. 김 장관은 말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래, 그렇게 하지. 이것을 속히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하지? 성명서를 만드셔서 방송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박찬일 비서관을 부르더니 자네 둘이서 성명서를 만들어 보게라고 했다. 박찬일 비서에게 김 장관은 성명의 골자를 불러주었다. 하야 한다는 것, 선거를 다시 한다는 것, 내각 책임제로 개헌한다는 것. 박 비서관이 이를 받아쓰려고 하자 이승만이 나섰다. 자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네. 내가 불을 터이니 받아쓰게. 이승만은 나는 해방 후 본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잘 지냈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도 원한이 없다로 시작되는 성명서에 요지를 구술하기 시작했다. 이때 송효찬 계엄사령관이 들어왔다. 김 장관이 지금까지의 경과를 귀뜸해 주었다. 이승만은 송 장군에게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예, 지금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하께서 그만두시면 사람은 다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일의 구술받은 성명서를 낭독하자 송효찬은 이기붕 의장이 공직으로부터 떠난다는 대목을 첨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승낙했다. 조금 있다가 송효찬이 시위학생 대표 5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야 성명문이 정서되는 사이에 이 대통령은 후원해서 이들을 만났다. 고려대 정치학과 학생 유일나가 각하께서 하야하는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어떻게 하라고? 라며 되물었다. 옆에 있던 곽영주가 이 박사의 귀에 대고 영어로 스텝 다운 이라고 했다. 또 날더러 저 하와이나 외국으로 가서 살란 말인가?
국민이 원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가야지. 이 나라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가야지.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이승만의 합헌적 권력 이양. 경무대 후원에서 학생 대표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국 메카나기 대사가 오셨습니다 라는 전갈이 왔다. 대통령은 기다리라고 해 라고 한 뒤 대화를 계속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야지라고 되낸 뒤 학생들에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고려대학생 유일나는 경무대로 오는 차 안에서 안내하던 이모 준장이 하던 말이 생각나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의 나세르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과 대치 중이므로 2년 정도 군정을 실시해 질서를 회복한 다음 민간 정부를 출범시키면 될 것입니다. 유군이 배석하고 있던 송효찬 계엄사령관을 쳐다보니 괜한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표정이었고 신임 외무장관 허정은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참 생각하다가 군정은 안 돼, 우리는 이집트와 달라라고 했다. 유일나의 이 건의가 송효찬의 사주에 의한 것이란 오해가 있었다. 유일나는 송 사령관은 오히려 우리가 대통령한테 하야를 권고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다만 우리를 6번에서 경무대까지 안내해준 이석봉 준장이 정말 자네들이 하야 권고를 할 수 있나? 군이라고 해서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고 말했을 뿐이다 고 증언했다. 메카나기 대사가 경무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라디오에서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방송되고 있을 때였다. 메카나기 대사가 이승만에게 하야를 권고하여 결심을 하도록 했다는 통설은 완전히 엉터리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된 대사와 대통령의 면담에는 김정열, 허정이 배석했다. 메카나기 대사는 당초에는 미국 정부에 강경한 압력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하야 성명이 나가는 바람에 성명서 내용을 확인하는 대화로 바뀌었다. 김정열 장관이 옆에서 보충 설명을 많이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정부가 빨리 이 성명을 지지해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메카나기 대사는 우리는 각하를 한국의 조지 워싱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각하가 역사에서 합당한 위치와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라고 했다. 김정열 회고록에 따르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승만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말로 저 사람 무슨 잠꼬대야 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 한다. 메카나기 대사가 국무부로 보낸 면담 보고서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했다고 적혀 있지만 국군은 이승만의 하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군은 계엄령 하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게 되자 시위 진압을 포기하고 발포를 하지 않았다. 계엄군은 붙들린 시위 학생은 풀어주고 고문 경찰관들은 잡아넣었다. 군심이 민심과 맞물려 돌아가고 정권을 지탱하던 유일한 물리력 경찰은 계엄군에 의해서 무력화돼 버렸다. 4월 26일 오전에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없었더라면 군에 봉기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당시 1군 사령관 유재흥 중장의 비서실장은 정승화 대령이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1군 사령부의 장교들이 계엄군으로 투입된 1군 산하 15사단 병력의 지휘관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절대로 발포해선 안 된다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민기식 부사령관이 이 사태에 대한 1군의 태도를 결정하자고 사령관에게 건의해 26일 아침에 군단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도 이 회의에 배석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의를 미군 수석 고문과 김정호 육군 참모차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대비한 일종의 후보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종찬 육군대학 총장을 진해에서 모셔와서 지도자로 옹립한다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 장군을 태우러 갈 경비행기를 준비시켰습니다. 석 달 전부터 거사 계획을 꾸미고 있던 박정희도 한때 이종찬을 지도자로 모실 생각을 했었다. 육군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김재규에게 이 총장의 동참 의사를 타진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정희와는 육사 2기 동기이자 고향 후배인 김재규는 얼마 뒤 이 총장을 관찰해보니 혁명에 가담할 뿐이 아니다는 답을 해왔다. 많은 장교들이 이종찬을 그런 일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는 존경을 받기는 원해도 쿠데타 같은 일에 직접 나서서 모험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김정열은 생전에 이 대통령의 하야를 내가 건의했다느니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 박사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면서 진상을 가장 잘 아는 자신이 언젠가는 기록을 남기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의 사후에 나온 회고록에 그때 상황이 실감있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는 중요한 비화가 한 토막 있다.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나온 다음날 김정렬은 육본으로 가서 송효찬 참모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총장 부관 김운용 소령이 들어오더니 미군 군사고문단장 하우즈 장군이 편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송 장군이 읽어보라고 했다. 김 소령이 즉석에서 번역해 읽어내려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김정렬이 편지를 가져오라고 해 원문을 읽었다. 8군 사령관의 명을 받들어 라고 북이 돼 있는 편지였다. 여기에는 대단한 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송효찬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송효찬을 쳐다보고 물었다. 송 장군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이고 만고 역적이 되게요. 김정렬은 회고록에서 긴장된 송 장군의 얼굴에서는 내심 좋아하는 듯한 표정이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고 썼다. 김정렬은 다시 예기치 않은 역사의 소용돌이가 내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아끄는 기분을 느끼면서 맥그루더 8군 사령관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 편지는 펜타곤의 의도요, 국무성의 의도요, 아니면 당신들이 여기서 멋대로 만든 것이요? 그야 국무성의 의도죠. 아니 미국은 문민 우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군인이 수반이 되는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시오? 국무성의 지시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런 보고를 올리니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맥그루더 사령관이 메카나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다. 김정렬은 대사에게 곧 거기로 가겠다고 했다. (4월 27일) 오전 미국 대사관으로 간 김정렬 국방장관은 메카나기 미국 대사에게 따지고 들었다.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면서 군인이 수반이 되는 정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아니 지금 한국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까? 지금 허정 씨를 외무장관으로 임명해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뒤엎고 송효찬 장군에게 정권을 잡으라는 투로 의사를 전달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요. 하지만 나는 허정 씨를 모릅니다. 당신이 허정 씨를 모르는 것이 미국 측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원인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민간 정부를 원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송효찬 장군을 수반으로 한 정부가 당분간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역사상 5점으로 남을 것이요. 이 정책을 수정할 여지는 있소. 오늘 전보를 쳐서 다른 훈령을 받기를 요청하면 가능할 겁니다. 김정렬 장관은 허정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소개를 하고는 미국 정부가 허정 과도 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줄 것을 요망했다. 메카나기 대사는 알았소. 그러면 본국에 다시 보고서를 올려 새로운 훈령을 받아보기로 하겠소. 라고 약속했다. 미국은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때부터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군의 육군 참모총장을 내세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비상계획을 유지하고 있었다. 메카나기 대사와 맥그루더 8군 사령관은 이런 비상계획에 따라 송효찬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과도정부 수반으로 밀려다가 이승만의 합헌적 권력 이양으로 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이 계엄사무소장으로 있던 부산에서는 이승만 하야 방송이 퍼진 26일 오후부터 축제 같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시위대는 수많은 트럭과 버스를 빼앗아 타고 시내를 질주했다. 시외로 나가다가 차가 뒤집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큰 길로 몰려나와 정권이 뒤집어지는 현장의 흥분을 체험하려 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기자도 그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다. 부산진역 앞 동부산 경찰서는 모든 경찰관들이 달아나버린 상태에서 시위대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시위대는 경찰서에서 탈취한 서류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뿌렸다. 대로를 허옇게 덮을 정도로 서류들이 흩어졌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트럭 대열에는 시위대가 빼곡히 타고 있었다. 제지하는 군인은 보이지 않았다. 군인들도 경찰과 함께 철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군인도 경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데모의 자유 속에서 시민들은 정권이 뒤집어지는 쾌감을 맛보고 있었다. 일단의 시위대는 경남도청으로 몰려갔다. 신도성 지사를 잡아라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도청을 포위한 시위대를 향해서 헌병들을 태운 트럭이 달려왔다. 박정희 소장은 병력을 도청 주변에 배치한 뒤
덮개를 거둔 지프로 올라갔다. 예복 차림이었다. 박정희는 확성기를 잡더니 침착하게 연설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군은 여러분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보이는 군인들과 장갑차는 여러분의 피땀이 스며 있는 세금으로 지어진 이 도청과 귀중한 국가재산을 지키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싫어하던 이승만 부패 정권은 물러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만세를 부릅시다. 박 소장은 시위대와 함께 만세 삼창을 했다. 만세를 부르고 난 시위대는 그만 돌 던질 마음이 사라져버려 자진 해산하고 말았다. 박정희는 이날 오후 경고문을 발표했다.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로 연장한다. 군 및 보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무조건 금지한다. 폭행, 방화범은 개헌법에 의거해 처단한다. 시위 중 입수한 무기나 흉기는 즉시 당국에 신고하라.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라. 파괴와 약탈, 방화를 일삼는 불량배와 깡패들은 100만 시민 스스로가 철저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 시민은 주권을 찾았으니 흥분된 마음을 질서 회복에 돌려주길 바란다. 박정희 소장은 신해 전 경찰서가 경찰관들의 피신으로 마비 상태에 빠지자 임시경찰을 편성했다. 소령급 장교들을 경찰서장으로, 소위와 중위를 파출소장으로 임명했다. 부산대학교 등 5개 대학교 학생 대표들을 불러 각 대학별로 6개 경찰서를 맡아 학생들이 치안을 유지해 주도록 했다. 부산대학 총학생회장 이동용은 박정희 사령관을 보는 순간 대추방망이를 연상했다. 박정희는 학생회 간부들에게 다과회를 마련해주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박정희는 이동용을 문화방송으로 보내 내일 아침 9시까지 대학생들은 부산시청 앞에 집합하라. 질서 유지에 우리가 나서자는 방송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 부산에서는 일시적으로 군인과 학생이 합동해 일종의 지방정권을 만든 셈이 됐다. 부산대학교는 중부산경찰서와 동래경찰서, 수산대학은 동부산경찰서, 연세대학은 영도경찰서, 부산사대는 부산진경찰서, 동아대학은 서부산경찰서를 맡았다. 국제신보 27일자 사회면 기사들. 분노의 군중이 휩쓸고 지나간 경찰서 안에는 정복경찰관은 한 사람도 찾을 길이 없다. 주인은 없어지고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만으로 꽉 차 있다. 경찰관들은 사복으로 나타나서 인근 다방에 앉아 기가 막히다는 듯이 커피만을 마실 뿐 파괴된 파출소에선 사완 아이만이 폐허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박정희 사령관은 군을 직접 투입하지 않았다.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계엄군의 이런 자세를 비판했다. 그러자 박 소장이 퉁명스레 말했다. 군대가 왜 그런 데 나가노? 군대가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내보내면 군대와 민간인 사이에서 불상사만 난다고. 부산일보 사장이자 유명한 기업인인 김지태의 집도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김종신은 박정희를 찾아가 헌병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안 돼. 그런 사람은 혼 좀 나봐야 돼. 할 수 없이 김종신은 개인적으로 친한 헌병대장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